자, 이제 할 내용들은요, 중요도가 좀 낮습니다. 중요도가 별로 높지 않고요. 좀 잡다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선별을 해서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82쪽부터 나오는 부동산 이용론은 82, 83, 84쪽에서는 중요도는 10분의 1입니다. 10분의 1이면은 10년에 한 번 출제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10분의 1을 써 놓으면 편리하겠죠. 그 중요도의 강약을 알 수가 있으니까. 그러나 이제 그 중에서도 좀 체크를 해야 되는 단어들을 몇 개를 좀 써 본다면 이렇습니다. 부동산 이용 활동에서 일단 그 집약도라는 표현이 있어요. 집약도. 82쪽 맨 아래 있죠. 집약도라는 단어의 뜻은 좀 알아두십시오. 집약도는 여기 노, 자, 토 이렇게 쓰면 돼요. 노는 노동이고요. 자는 자본이고 토는 토지입니다. 자, 생산 요소 할 때 말씀을 드렸었어요. 앞에서. 생산 요소에는 노, 자, 토 해서 3분법으로 하면 노, 자, 토, 2분법으로 하면 노, 자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죠. 토지 사용량분의 노동 사용량 더하기 자본 사용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자, 이렇게 층수가 높은 거 하고요. 층수가 낮은 거 하고 밑에 토지가 똑같은 넓이의 토지라고 해도요. 위로 층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노동과 자본 사용량이 더 많아지죠. 이런 경우를 집약적 토지 이용이라 하고요. 이런 경우를 조방적 토지 이용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약적이다, 조방적이다. 이 표현을 이제 알아두시고요. 인구가 증가할수록 그리고 산업이 고도화될수록 점점 집약적 이용이 되죠. 이건 토지 특성 중에서 부증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토지는 그 수량을 늘릴 수가 없으니까 위로 올려서 사용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부증성과 관련되는 내용이고요. 다음에 그 입지인여라는 단어가 있어요. 괄호 5번에. 근데 괄호 4번에 있는 단어가 괄호 4번에 보시면은 집약도와 생산 요소의 대체성과의 관계 이런 말이 있죠. 자, 이게 그 생산 요소의 대체성이라는 말은 그 토지에 대한 자본의 결합 비율 이렇게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 괄호 4번의 첫 번째 줄 삭제하십시오. 첫 번째 문장. 생산 요소의 대체성은 토지에 대한 자본의 결합 비율을 의미한다. 이거는 삭제입니다. 삭제. 토지에 대한 자본의 결합 비율 이렇게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대체성은 생산 요소의 대체성은 어떤 생산 요소를 다른 생산 요소로 얼마나 대체하기가 쉽냐 그렇지 않느냐를 말하는 것이지 토지에 대한 자본의 결합 비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서 노동이라는 생산 요소나 또는 토지라는 생산 요소를 자본이라는 생산 요소로 바꿀 수 있느냐? 자, 주로 이제 자본이라는 생산 요소가 대빵이에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이 노동을 대체하기도 하고요. 자본이 토지를 대체하기도 해요. 자본이 노동을 대체할 때는 그때는 기계화가 이루어져요. 기계화 또는 자동화. 기계화, 자동화 하면은 이게 뭐가 뭐를 대체하는 거라고요? 자본이 노동을 대체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업종에 따라서 자, 이 자동화 또는 기계화가 용이한 업종이 있고요. 곤란한 업종이 있을 수 있겠죠. 기계화가 용이한 업종, 공업 같으면은 좀 용이하겠죠. 기계화가 좀 어려운 것은 공업보다는 상대적으로요. 농업은 좀 어렵겠죠. 상대적으로 전 공정을 자동화한다거나 이게 공업은 훨씬 더 쉽죠. 그게 더 용이하고요. 상대적으로 더 곤란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경우에는 자본의 노동에 대한 대체성이요. 자본의 노동의 대체성이 좀 쉬운 편이고요. 요거는 노동에 대한 대체성이 좀 어려운 편이에요. 어느 정도는 노동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요거 이런 것도 예를 들 수가 있죠. 여러분들 곰 인형 눈알 붙이는 거는 꼭 사람들 손으로 하죠.
동네 아줌마들 모아놓고 고민형 눈 붙이는 거는 자동화가 잘 안 되죠. 그런 거는 노동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이 낮은 거. 그래서 생산 요소의 대체성은 자본이 노동을 대체하느냐, 자본이 토지를 대체하느냐, 대체로 이 자본이 대체하는 게 많아요. 근데 반대로 얘기할 수도 있죠. 물론 노동이 자본을 대체한다, 뭐 토지가 자본을 대체한다 할 수 있는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 자본이 대빵이잖아요. 자본이 토지를 대체한다 이럴 때는 어떻게 돼요? 자본이 노동을 대체한다 할 때는 기계와 자동화 이렇게 되면 되는데 자본이 토지를 대체한다 그럴 때는 집약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본이 토지를 대체할 때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토지를 덜 사용하고 뭐를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자본을 많이 사용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게 자본이 토지를 대체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3차 산업,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이게 위로 올려서 사용하더라도 별 지장이 없죠. 그러면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이 용이해요. 요거. 그러니까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이 어떻다고요? 용이하다 하면 이거는 3차 산업이에요. 3차 산업. 근데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이 곤란하다. 이건 이제 농업 같은 거. 그죠? 농업. 토지 없이 사용하기 어렵잖아요. 토지는 어느 정도는 사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나요? 뭐 1층에 벼, 2층에 보리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농업하고 이렇게 이 업종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반드시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생산 요소의 대체성은 토지에 대한 자본의 결합 비율이 아니라 어떤 생산 요소를 다른 생산 요소로 얼마나 대체하기가 쉽냐 어렵냐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쉽냐 어렵냐.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밑에 거는 다 안 봐도 돼요. 이제 생산 요소의 대체성이란 단어의 의미만 알면 돼요. 어떤 생산 요소를 다른 생산 요소로 바꾸기가 쉽냐 어렵냐. 다음에 이제 도시 스프롤 현상 있죠. 스프롤 현상. 이 스프롤 현상은 도시가 무질서하게 외곽으로 확산되는 현상, 이 단어 뜻만 알고 계세요. 이 스프롤이라는 단어 자체가, 영어 단어 자체가 도시가 무질서하게 이렇게 확산되는 걸 나타내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근데 이런 이제 스프롤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계획이 부족해서 그러겠죠. 계획 부족. 계획적인 이용이라면 무질서하게 확산될 리가 없죠. 우리나라는 언제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났을까요? 우리나라는 60년대 이후 경제 발전을 많이 했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러면서 농촌에 살던 사람들이 도시로 많이 몰려들었죠. 그러니까 60년대에 왜 청계천에 그런, 전 보지는 않았지만 청계천에 몰려와서 뭐 판잣집 짓고 막 이런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60년대에. 맞습니까? 60년대 그랬고 70년대 이제 막 너무 혼란스러우니까 70년대 들어서면서 도시계획이라는 게 생겼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청계천에 살던 사람들 다 이제 막 강제 철거시켜 버린 거죠. 강제 철거시켜버리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디 가겠어요? 그런 데로 가겠죠. 여기저기로 흩어지겠죠. 그래서 또 일부는 저기 중계동 쪽으로 가고, 일부는 성남 쪽으로 가고, 또 일부는 저기 상암 축구장 있는 그쪽으로도 가고, 이렇게 무질서하게 되는 거죠. 계획이 별로 없이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시 주변에 뭐를 설치하는 거예요? 그린벨트를 설치하는 그린벨트. 이 그린벨트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무질서하게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이제 그 공법 용어로 바꾸면은 개발 제한 구역이죠. 개발 제한 구역이 바로 도시가 무질서하게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생긴 겁니다. 자,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제 그 정도로만 하면 돼요. 이번 순환은. 그다음에 직주 분리와 직주 접근이라는 단어 있죠. 직주 분리는 뭐예요? 직장과 주거지가 분리되는 현상이죠. 원래 직장과 주거지는 근처에 있죠. 대체로 소규모 도시일 때는. 근데 직장과 주거지가 분리되는 원인이 뭘까요? 자꾸 도시가 커지면서 집값이, 땅값이, 도심은 땅값이 비쌉니다. 이 도심의 집가가 높습니다. 그리고 도심의 집가가 높고요. 환경도 안 좋습니다. 도심 환경도 안 좋아요.
자, 이렇다 해도요, 바깥으로 나갔을 때 도심으로 들어오는 교통이 발달되어 있지 않으면 나갈 수가 없습니다. 바깥으로 나가서 출퇴근이 안 된다면 굳이 나갈 수가 없죠. 그 교통도 발달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바깥으로 나가는 거죠. 근데 나가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 결과로서 나가게 되면은 밤만 되면 사람들은 다 바깥으로 나가죠. 밤만 되면 다 바깥으로 나갈 거 아니야. 그럼 도심은 어떻게 되겠어요? 텅텅 비겠죠. 그걸 뭐라고 하는 건 공동화라고 해요. 공동화. 빈 마을이에요. 빌 공자 마을 동자. 빈 마을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도넛 현상이라고 해요. 도넛. 도넛 아시죠? 중간에 텅 비어 있는 거. 도넛 현상. 그리고 외곽은 어떻게 돼요? 외곽은 거기는 잠만 자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되겠죠. 그걸 침상도시라 그래요. 침상도시, 베드타운이 영어는 베드타운 그죠? 베드타운.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직주분리의 원인과 결과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직주 접근이라는 현상은요, 직장과 주거지가 다시 근처로 온다는 얘기죠. 자, 왜 오게 되는가 하면은, 자, 사람들이 바깥으로 나가게 되니까 이제 바깥에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이제 교통체증이 발생하죠. 교통체증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도심 환경도 개선이 됩니다. 도심 환경이 개선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그 결과로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이제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이제. 안으로 들어오는데, 도심의 토지는 한정돼 있잖아요. 안으로 들어오는데. 토지는 한정돼 있으니까 그 들어온 사람들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위로. 고층화돼요, 고층화. 고층화 현상. 그리고, 그냥 고층화가 아니라 옛날에 사용되던 이제 낡았던 데를 재개발하고 재건축해서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부터 사용하던 건 낡아진 것들이 깨끗하고 또 이렇게 규모가 커지게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현상, 도시 회춘화 현상이 나타나요. 이런 게 이제 직주 접근, 직주 분리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정도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넘어가시면 85쪽은 부동산 관리죠. 자, 이 부동산 관리는 중요합니다. 이게 한 문제, 매년 한 문제 나오니까. 매년 한 문제 정도면은, 그래도 꽤 나오는 편입니다. 자, 꽤 나오는 편인데, 근데 말입니다. 지금 여기, 자주 나오는 주제가 지금 빠져 있어요. 이게 이제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데, 부동산 관리에 앞으로 이제 계속 이렇게 설명드릴 거예요. 부동산 관리에 이제 한 문제 정도 나오는데, 부동산 관리의 영역이라는 게 있어요. 부동산 관리의 영역. 영역이라는 주제. 그다음에 부동산 관리의 내용이라는 주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관리의 방식이라는 주제. 요 세 가지 주제가 주로 출제됩니다. 부동산 관리 영역, 부동산 관리 내용, 부동산 관리의 방식, 이렇게. 그 외에 이제 플러스 알파로 보는 게 있어요. 플러스 알파. 잡다한 것들이 있어요. 잡다한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보완을 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관리 영역이 뭔가 하면은, 부동산 관리 영역은 이제 영역이라고 하면 이제 영역이 넓다, 좁다, 뭐 더 좁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자산 관리라는 게 있고요. 자, 이건 우리 교재에 없는 거예요, 지금. 자산 관리하면 이걸 에셋이라 그래요, 에셋. 에셋 매니지먼트 이렇게 얘기해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번역이 좀 애매합니다. 번역이 좀 애매한데 이건 이제 영어 단어를 좀 아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 기출 문제에 이게 프로퍼티라는 건데요. 이제 이걸 영어를 먼저 쓸게요. 프로퍼티 매니지먼트 그래요. 프로퍼티. 자, 에셋 하면은 여러분들 왜 그 미래 에셋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에셋 하면은 그 자산에는 부동산만 들어가나요? 부동산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뭐 증권이나 뭐 이런 것도 다 포함되죠. 그 부동산 관리를 함에 있어서 자산의 일부로서 관리하는 게 있고요. 여러 자산, 다른 자산도 있는데 그 많은 자산 중에 하나로서 부동산을 관리하는 게 있고요. 지금 여기서는 프로퍼티라고 할 때는 이게 주로 이제 그 건물로 번역할 수도 있고요. 영어 단어를 번역할 때
부동산으로 번역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영국, 미국 애들이 부동산을 보는 관점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동산을 보는 관점하고 좀 달라서요. 걔네들은 주로 이제 토지와 건물을 하나의 공간 덩어리로 봐요. 우리는 이제 토지는 토지대로, 건물은 건물대로 따로따로 부동산이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어떤 데서는 이거를 뭐 재산 관리라고도 하고요. 어떤 데서는 부동산 관리라고도 하고요. 어떤 데서는 건물 및 임대차 관리 이렇게 해요. 우리 실전에 출제된 데서 그렇게 했어요. 실전에 출제된 데서 건물 및 임대차 관리 이렇게 출제한 적도 있고요. 재산 관리 이렇게 출제한 적도 있고요. 이게 번역이 사람마다 다르다 보니까. 그렇지만 이 프로퍼티는 어디에 초점을 맞춘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부동산에 초점을 맞춘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른 자산도 많지만 부동산에 초점을 맞춘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시설 관리예요. 시설 관리. 시설 관리는 이제 facility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 구별할 필요 없고요. 뭐 facility는 따로 할 필요 없고요. 자, 그래서 이게 자산 관리, 부동산 관리, 시설 관리인데, 자, 이 자산 관리는 지금 여러 종류의 자산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로서 부동산을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기본 마인드가 다른 자산도 늘 신경을 써야 돼요. 부동산만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부동산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자산에서 부동산 보유 비중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부동산을 처분하고 다른 자산으로 편입을 시키고 이런 것까지 신경 쓰는 게 여기서는 자산 관리예요. 자산 관리로서의 부동산 관리예요. 근데 여기서의 부동산 관리는 다른 자산은 신경 써요, 안 써요? 다른 자산은 신경 안 쓰고 그 부동산만 놓고 보는 거예요. 그 부동산만 놓고 볼 때는 그 부동산의 운영 수익이 얼마나 크게 될 수 있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부동산을 처분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부잣집이 있어요. 부잣집이 있는데 집사를 하나 둬서 야, 너 좀 이 자산 좀 관리를 해라. 집사가 하면 집사는 다 전반적으로 다 하는 거죠. 전반적으로 다 하고요. 그 집사가 한 사람을 또 대리인을 임명해서 너는 요 부동산 관리해. 너는 요 부동산 관리해. 너는 요 주식 관리해. 이런 식으로 만약에 한다면은 그 집사가 하는 게 자산 관리고요. 그러면 부동산 하나 맡아가지고 관리하는 놈은 그 부동산만 운영 잘하면 될 거 아니에요. 임대료 수익이 잘 나오게 하고. 그 관리하던 놈이 갑자기 이 부동산 처분한다 말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역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역이 더 좁아지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소유주의 부를 극대화하기 위한 관리라 그래요. 이 부자가 무슨 부자일까요? 부자. 우리 이제 결혼에서는 부자가 부자 부자가 나올 때도 있고요. 마이너스를 뜻하는 부채할 때 그런 부자가 나올 수도 있고요. 부가 세 군데 나와요. 세 군데 부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마이너스예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부의 외부 효과, 부의 지렛대 효과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는 지금 부자 부자예요. 부자 부자. 또 하나 부자는 이제 장부할 때 부자가 있어요. 딱 한 군데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부자 부자예요. 소유주의 부를 극대화하기 위한 관리라 그래요. 목적이 가장 적극적이에요. 가장 적극적인 관리예요. 근데 얘는 그 부동산만 보는 거죠. 부동산만. 부동산의 운영 수익을 극대화하는 거예요. 의외로 이걸 많이 물었습니다. 자산 관리에 속하느냐, 부동산 관리에 속하느냐, 시설 관리에 속하느냐. 시설 관리는 제일 영역이 좁죠. 네, 그 부동산 내부의 시설 운영 유지 관리. 시설 운영 유지 관리. 이렇게요. 여러분이 보시면은 이게 자꾸 위로 올라가죠. 제가 여기서 볼 때는 평평해요. 제가 여기서 쓸 때는 평평한데 여러분이 보시면 자꾸 올라가죠, 이게. 옆에서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여기서 이 칠판에서 글씨 잘 쓰시는 분들은 정말 글씨 잘 쓰시는 분들이에요. 왜냐하면은 보통 칠판에 이렇게 여기 줄이 다 그어 있거든요. 줄이 그어 있어서 다른 데서는 그 줄 보고 이렇게 줄을 맞춰서 쓰면 돼요. 근데 여기는 줄이 없어요, 지금. 줄이 없어서 실력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판서 글씨가. 아무튼 이게 이제 부동산 관리 영역이고요. 다음에 이제 부동산 관리의 내용 있죠. 부동산 관리의 내용은 요거는 이제 법경기 이렇게 기억해요. 법경기. 이제 복합 개념에 따라서 법적 관리도 있고 경제적 관리도 있고 기술적 관리도 있어요.
법적 관리하면 주로 권리 측면이라 그랬어요. 앞에서 법경기 할 때 법적인 측면은 주로 권리 측면이어서 권리 관계를 조정을 한다거나 권리를 분석한다거나, 그러니까 등기부상 혹시 이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또는 토지용 계획 확인서상 어떤 사항들을 보고서 법적인 조치를 또 바꾼다거나, 아니면은 그런 법적인 측면에서 주로 살펴본다는 거는 이게 이제 권리 측면을 살펴본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계약 관리하는 거 있죠. 계약 관리하는 것도 법적 관리에 속합니다. 이게 어떻게 계약을 하느냐에 따라서 법적 분쟁이 발생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계약 관리는 법적 관리에 포함시키고요. 예약 관리도 함께 법적 관리에 포함시켜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기억을 하는 겁니다. 키워드만 기억해도요, 이 파악하는 데가 어렵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경제적 관리 하는데요. 경제적 관리는 경영 관리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경영 관리. 이건 이제 돈 들어오고 나가는 것과 관련돼요. 돈 들어오고 나가는 거니까 수지가 되죠. 수지. 지난주에 현금 수지 측정했잖아요. 수지. 수는 들어오는 거, 지는 나가는 거. 수입과 지출이죠. 또는 회계 관리 이런 거. 어렵지 않죠. 여기에다 이제 좀 헷갈릴 수 있는 게 이제 인력 관리 같은 게 있는데요. 인력 관리도 이 경제적 관리에 포함시킨다는 겁니다. 이런 걸 조금만 주의하면 되고요. 인력 관리는 이제 적재적소에 적정 인원 배치하는 게 인력 관리거든요. 여러분들 그 회사에서 인사부라고 하나요? 인사부 또는 조금 적은 회사는 총무부에서 다 이제 그런 거 다 함께 하는데, 인사부에서 하는 게 뭐예요? 인사부가 사람들 채용해서 그 적정한 데 배치를 시키고 나중에 퇴직할 때까지, 이게 처음 뽑아서 퇴직할 때까지 이 업무 처리를 다 하는 데가 인사부죠. 그러면 이제 적정 인원을 뽑아야 되고요. 뽑은 인원을 적절하게 배치를 해야 되죠.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그 신입 직원을 영업부서로 보낸다거나, 영업을 잘 할 신입 그 부원을 관리부서로 보낸다거나, 이러면 이게 효율적인 관리가 안 되죠. 그러니까 어차피 이 월급을 줘야 되고 부려야 되는 이 직원인데, 그 직원을 적재적소에 적절하게 배치를 해야 관리 효율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럼으로써 이 수익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력 관리는 경제적 관리, 경영 관리에 포함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술적 관리 하는 것은 이게 이제 가장 좁은 의미의 관리죠. 보통 우리가 부동산 좀 관리해줘라, 내 없는 동안 부동산 좀 관리해줘라 하면은 청소하고 깨진 거 갈고 고장난 거 고치고, 그런 측면의 관리가 바로 기술적 관리예요. 그래서 위생 관리라든가 설비 관리, 보안 관리, 보전 관리 이런 측면입니다. 이게 이제 부동산 관리의 내용에서 주로 다루는 거고요. 다음에 부동산 관리 방식이 있어요. 부동산 관리 방식. 부동산 관리 방식에서는 이제 자위혼, 보통 이렇게 자위혼. 부동산 관리 방식. 자, 요 세 가지 주제가 주로 출제된다고요. 관리 영역, 관리 내용, 관리 방식. 이렇게. 관리 방식에서는 자가 관리하고요. 자기가 직접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위탁 관리하는 게 있고요. 다른 사람한테 맡기는 거죠. 또는 다른 회사한테 맡기거나. 그 다음에 혼합 관리가 있습니다. 자기가 직접 하느냐, 맡기느냐, 혼합하느냐. 얘네들은 이 장점과 단점을 비교해서 많이 묻습니다. 자가 관리의 장점, 단점이 위탁 관리의 장점, 단점과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혼합 관리의 장점, 단점, 전형적인 장점, 단점 위주로 기억하면 돼요. 왜냐하면은 혼합 관리는 이쪽 둘의 장점을 모두 추구할 수도 있고요. 이쪽 둘의 단점이 모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전형적인 장점이라고 하면은 혼합 관리의 전형적인 장점은 과도기에 적합하다 그래요. 과도기. 과도기는 이제 어떤 시기에서 다른 시기로 가는 경우에 적합하다 그러죠. 보통은 이제 자가 관리에서 전통적 관리입니다. 전통적 관리에서 혼합 관리로 왔다가 위탁 관리로 가는 보통. 이럴 때 이제 과도기에 적합하다 그러고요. 전형적인 단점은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 그래요. 함께 관리하는 거거든요. 혼합 관리는. 어떻게 함께 관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 요즘 그 대형 빌딩 가면은 그 청소하는 그 직원들이 그 회사 직원인가요? 대형 그 회사 용역 업체죠. 그러니까
혼합관리라는 게 기술적 관리는 누구한테 맡기고요. 기술적 관리는 용역업체에다가 위탁을 하고요. 이 경제적 관리나 또는 법적 관리는 요거는 자가 관리를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많이 섞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혹시라도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이게 네 때문이냐 내 때문이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뭐 또 세콘 같은 거 이런 거요. 이거 이 보안 서비스도 용역업체에 맡기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실제로 도난 사고가 났을 때 뭐 이 장치를 제대로 안 해서 뭐 알람이 울었냐 안 울었냐 아니면 원래부터 너가 설치를 잘못해서 뭐 알람이 안 우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책임 소재가 이제 불분명해질 수가 있습니다. 혼합 관리를 할 때는. 그리고 이제 얘네들의 전형적인 장점과 단점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엇갈려가면 돼요. 예를 들어 얘가 통제 또는 통합이 잘 돼요. 통제가 강하고 통합이 잘 된다. 자가 관리할 때는, 자기가 직접 할 때는. 근데 이거 이제 이쪽의 단점이죠. 위탁 관리하면 이게 통제, 통합 이런 게 잘 안 될 수가 있고요. 또 여기서 장점은 내부 사정이 외부로 잘 유출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럼 위탁을 안 하니까. 근데 위탁을 해버리면 외부에서 와서 위탁을 하니까 내부 사정이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이 많죠. 그런 식으로 지금 이 장단점을 이렇게 엇갈려서 공부하면 그렇게 복잡하거나 어렵지는 않아요. 위탁 관리의 가장 큰 장점이 뭘까요? 전문적인 관리입니다. 전문 회사가 관리하는 거죠. 전문가가 관리를 하면은 관리가 더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어서 관리비가 저렴화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큰 단점이 뭐예요? 반대로 맡길 때의 가장 큰 단점은 신뢰 문제죠. 신뢰. 믿고 맡겼는데 이 완전히 엉뚱하게 해버리면 골치 아파지는 거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카센터에 자동차 맡길 때 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대체로 믿고 맡기십니까? 믿고 맡기십니까? 근데 단골로 가는 집은 있어요. 저도 단골로 가는 집은 있는데 거기에서는 이제 대체로 믿을만 해요. 지금까지. 근데 돈 벌려고 하는지 요즘은 좀 달라졌더라고요. 그냥 아무 얘기 없이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가진 자동차가 만 15년이 넘은 차예요. 근데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 지금까지 하는 것처럼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냥 저거 했어요. 그래서 그게 작년 얘기예요. 작년에 만 14년 넘었을 때 이제 뭐 한 2년 타고 바꿔야죠. 뭐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전에 배터리를 갈 때도 그 집에서 갈았고요. 또 그 집에서 간 거죠. 한 3년 전에 배터리를 갈고 새로 온 거예요. 그럼 당연히 적당하게 알아서 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10몇만 원을 달라는 거예요. 배터리 하나 갈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비싸게 나왔냐니까 용량을 1.5배짜리로 바꿨다는 거예요. 1.5배짜리로 50리터짜리를 75리터짜리로 바꿨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전에 50리터 해가지고 3년 정도 타고 왔는데 이제 한 1, 2년, 2, 3년 타다가 바꾼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용량이 더 큰 걸로 바꾸면 저보고 몇 년을 더 타란 얘기예요. 앞으로 4, 5년은 더 타란 얘기 아니에요. 45년까지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믿을 수가 없구나. 그래서 이제 그 집을 좀 멀리 하게 됐어요. 아무튼 10몇 년을 그 집을 이용했어요. 저는 10몇 년을. 엄청 오랫동안 이용을 했죠. 근데 아무튼 믿고 맡겼는데 신뢰 문제예요. 그러니까 위탁 관리를 했는데 이 관리 회사가 영리만 추구하고 제대로 관리를 안 해줄 때가 문제죠. 그런 게 문제예요. 한번 이런 정도로 이 장단점을 이렇게 비교해서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그 이제 내용들을 보시면서 좀 이상하다 싶은 거는 일단 패스하세요. 지금 항목이 굉장히 많죠. 이 많은 항목들 다 외우는 거 아니에요. 86쪽의 그 장단점을. 왜냐면은 좀 어렵다 싶은 것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던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좀 확실한 것들 위주로만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그 부동산 관리 활동의 오른쪽에 괄호 1번에 유지 활동, 괄호 2번에 임대료 결정 방법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이 아까 여기 플러스 알파로 좀 봐주는 거예요. 플러스 알파로. 그러니까 그런 유지 활동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가볍게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건물의 생애주기 있죠. 건물의 생애주기는 10분의 1입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건물의 생애주기는 10분의 1.
자, 요 정도로 이렇게 세 가지 주제 위주로 하세요. 부동산 관리 영역, 부동산 관리의 내용, 부동산 관리의 방식, 이렇게. 자, 됐습니까? 자, 이제 부동산 개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부동산 개발은 이게 좀 잡다한 내용들이 많은 편인데요. 이것은 한 두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두 문제 정도 출제되고요. 잡다한 내용이 좀 많은 편인데, 일단은 그 중요한 파트는 어딘가 하면은요, 그 89쪽에 민간 개발 있죠. 비공영 개발할 때, 비공영 개발할 때 그 민간 개발 있죠. 등가 교환 방식, 그다음에 그 컨소시엄 구성, 토지 신탁형, 뭐 이런 구별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주 공동 사업, 뭐 차지 방식, 뭐 이렇게 있는데, 이 많은 것들을 다 중요도가 다 똑같지는 않고요. 나중에 좀 더 구별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맨 밑에 차지 방식은 약간은 덜 중요해요. 차지 방식은. 다음에 이제 공영 개발하고요. 다음에 그 새로운 유형의 민간 투자 방식에서 BTL, BTL, BOT, BTO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는 나중에 이제 영어 단어만 알면 돼요. 나중에 설명드릴 건데, 이건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지금은 몰라도 관계없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91쪽의 밑에 부동산 개발의 과정에서 워포드에 분류해가지고 7단계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그 앞글자 따서 외우기도 합니다. 앞글자 따서 구상 단계가 구죠, 구. 그다음에 전 가능성 분석 단계, 실행 전이잖아요, 전. 그래서 전자를 따고요. 구, 전, 부실, 금건, 마 이렇게. 이게 10년에 한 번 정도 이 순서를 물어. 10년에 한 번 정도 순서. 원래 이게 나왔어요, 원래. 이번에. 그러니까 내년에는 별로 가능성이 없겠죠. 뭐 그냥 그런 정도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제 92쪽부터예요. 92쪽에 가시면은 뭐가 중요한가 하면은 그 개발 타당성 분석에서 시장 분석, 경제성 분석 이렇게 둘로 나누고 있죠. 분류해서. 그 둘로 나누고 있죠. 그거를 이제 체크를 해야 돼요. 그게 이제 중요하고요. 그 밑에 시장 분석의 구성 요소에서 그 표가 또 있죠. 표가 두 개 있잖아요. 그 밑에 있는 표는 삭제해도 관계가 없어요. 삭제해도 관계없고요.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가시면 경제 기반 분석에서 그 밑에 동그라미 3번을 보세요. 동그라미 3번은 중요해요. 그 별표 해놔야 돼요. 다른 거는 필요 없는데, 일단 그 동그라미 3번은 이제 알아두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는 안 보시더라도 그건 보시고요. 다음에 밑에 부동산 개발의 위험은 동그라미 1, 2, 3 해서 법 12 이렇게 해두세요. 법 12. 동그라미 1, 2, 3 앞글자 따서 법 12 이렇게요. 됐나요? 자, 이제 다시 앞으로 가셔서 이제 용어들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부동산 개발이라고 하면은 어떤 생각이 드나요? 어떤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부동산 개발하면은 건물 짓는 거? 땅 밀고 하는 거요? 네, 그렇죠. 땅 밀고 이런 거는 이제, 그거는 이제, 그 택지 개발이죠. 택지 개발. 그러니까 택지 개발도 개발이고요. 그 택지 개발을 한 후에 건물을 건축하죠. 이것도 개발이죠. 개발이라고 할 때 이제 둘 다를 얘기하는 겁니다. 보통은 이제 택지 개발하면 택지 개발한 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뭘 짓겠다는 얘기요. 건물을 짓겠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일단 건물을 짓기 전 상태, 택지 개발하는 건 토지 자체를 개량한다 그래요. 토지 자체를 개량. 다음에 이제 그 개량된, 그 토지 자체가 개량된 상태에서 거기에다가 뭐를 짓는 거요? 건물을 짓는 거는 공간 창조다 그래요. 공간 창조. 이 둘을 포함해서 이제 부동산 개발이라고 하는 겁니다. 개발된 부동산은 보통 분양을 하게 되죠. 그래서 공공택지도 개발을 하면 공공택지 분양 이렇게 하죠. 또 건물 지면 건물 분양 이렇게 하는 거죠. 거기까지가 개발이에요. 분양하는 것까지가. 그게 개발입니다.
자, 그런데 그 개발에 이제 여러 가지 분류가 있는데, 그 협의 광의는 이제 그렇게 보시면 돼요. 협의 광의는 지금 방금 말씀드린 토지 자체를 개량한 후에 거기에다 뭐까지 지으면, 건물까지 지으면 그게 이제 광의 개량, 광의 개발. 토지만 개발한다. 그러면 협의 뭐 이렇게 됐나요? 그러니까 협의, 광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위에 것만 하면 뭐고요? 협의. 밑에 것까지 하면은 광의 됐나요? 예, 그렇게 협의, 광의, 부동산 개발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외관에 따른 분류에서는 유형, 무형, 복합. 자, 이거요. 간혹 언급되는 정도인데요. 이게 사실은 이거는 학문을 위한 이 분류밖에 안 돼요. 유형, 무형, 복합인. 자, 유형은 뭐예요? 형체를 띠는 거죠. 무형은 형체가 없는 거죠. 복합은 이 둘을 말하는 건데요. 이 둘을 말하는 이 복합은. 근데 이제 개발을 어떻게 표현해서 나타내기도 하는가 하면은, 개발은 토지 이용 가치를 높인다 이렇게 얘기해요. 토지 이용 가치를 높인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자, 유형 개발은 이거는 이제 형체가 변해요. 물리적 형상이 변해요. 물리적 형상이 변합니다. 변합니다. 그러니까 절토, 성토 이런 작업을 하는 거예요. 모양이 바뀌는 거죠. 근데 무형 개발은 물리적 형상의 변형이 없어요. 물리적 형상의 변형이 없어요. 근데 개발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들이 사용할 택지로 바꾸기 전의 상태는 대체로는 농지나 임지죠. 농지나 임지인데 지금 우리 도시계획으로 여기 지금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도 있고 농지지역도 다 있고 다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도시계획으로 다 지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도시계획을 변경하면서 농지지역을 도시지역으로 바꿔요. 농지지역을 도시지역으로 바꿔버리면 그게 그 도시계획 변경 고시를 하거든요. 고시. 관보에다 고시를 해요. 고시를 한다고 해서 그 농지지역이 뭐 바로 건물 들어서 이런 거 아니죠. 농지지역은 그냥 그대로 모양은 그대로 있죠. 근데 고시가 딱 들어가는 순간 땅값은 어떻게 올라가죠. 그거는 토지 이용 가치가 올라갔다는 거죠. 그거를 뭐라고 본 거예요? 그걸 무형개발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용도 지역을 변경하는 거. 이런 게 이제 무형개발이에요. 용도 지역 변경. 그런 것들은 물리적 형상의 변형은 없지만 토지 이용 가치가 올라간다. 이렇게 해서 보는 거예요. 저 또 다 결합되어 있으면은 복합개발. 그런 단어 뜻입니다. 다음에 이제 그 개발의 목적 이건 됐고요. 부동산 개발의 주체에서 제1섹터, 2섹터, 3섹터 나오죠. 제1섹터는 공공주체가 개발 주체인 경우, 제2섹터는 민간 주체가 개발 주체인 경우, 제3섹터는 합동개발이고요. 그 개발의 분류는 신개발은 볼 거 없어요. 재개발의 단어 뜻만 아시면 돼요. 재개발의 보존 재개발, 수복 재개발, 개량 재개발, 철거 재개발 있죠. 철거는 뭔 뜻인지 아시죠? 자, 그럼 보존과 수복과 개량의 뜻만 알면 돼요. 자, 보존, 수복, 개량. 개량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더 개선시키는 거 아닌가요? 그죠? 개량한다고 뭔가를 더 개선시키는 거죠. 또는 뭐 확장할 수도 있고요. 뭐 첨가할 수도 있고요. 근데 수복이 뭔 뜻이 아시나요? 수복. 왜 우리 그 6.25 전쟁 때 뭐 서울 수복, 복구한다 이런 의미죠. 복구한다 이렇게 복구. 보존은 뭐예요? 보존은 현상 유지. 길이 보존하자. 지금 이 상태를 길이 유지하자는 얘기 아닌가요? 현상 유지의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구를 시킨다는 거는 노후화된 게 있다는 얘기일까요? 없다는 얘기일까요? 있다는 얘기겠죠. 노후 불량화 요인을 제거하는 거예요. 요거를 제거하는 거예요. 제거. 그럼 이제 복구가 되는 거죠. 자, 그럼 현상 유지라는 거는 노후화된 게 있다는 얘기일까요? 없다는 얘기일까요? 노후화된 거 현상 유지? 현상 유지는 지금 상태를 유지한다는 얘기인데 노후화된 거를 현상 유지해요? 그렇죠. 이거는 노후화된 게 없다는 뜻이죠.
이건 노화된 게 없어요. 현상 유지를 시키겠다는 얘기는. 근데 노화된 것이 없고 노후화되기 전에 방지하겠다는 얘기예요. 방지. 됐나요? 그 단어 뜻만 알면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거를 단어 뜻만 주의 깊게 생각하시면 돼요. 외우는 거 아니다 이 말이죠. 단어 뜻만 생각하시라고요. 그래서 보존 재개발은 뭐라고 돼 있어요? 보존 재개발은 사전에 노후 불량화의 진행을 방지하는 거죠. 방지. 맞나요? 수복은 복구라 그랬죠. 뭐라고 돼 있어요? 노후 불량화 요인만을 제거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계량은 뭔가를 개선시키는 거요. 확장 첨가. 됐나요? 그럼 된 거예요. 다음에 밑에 단순 개발은 그 지주가 자기가 직접 하는 거고요. 다음에 환지 방식과 매수 방식이 있는데요. 혼합 방식은 환지 방식과 매수 방식을 더한 거예요. 결국 환지 방식과 매수 방식만 알면 되는데 요거 나중에 공법에서 자세히 할 거예요. 환지 방식은 여러분들 이제 어떤 지도상에 나와 있는 어떤 지역이 있어요. 지도상에 나와 있는 어떤 지역이 들쭉날쭉 이렇게 옛날 토지들은 어떻습니까? 필지들이 막 들쭉날쭉이죠. 이런 데를 이제 택지 정리를 택지 정리. 택지 정리를 하면은 원래 내가 이 땅을 갖고 있었어. 이 땅을. 원래 이 땅을 갖고 있었는데 요 땅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요 땅으로. 요 두 개로. 이 넓은 땅이었는데 이렇게 바꿔주는 거죠. 여기 뭐예요? 환지요. 땅 바꿔준다 이 말이에요. 땅 바꿔주는 거요. 매수 방식은 뭐예요? 매수 수용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협의 매수를 하고요. 사는 거죠 이거를. 땅 바꿔주는 게 아니고 협의 매수가 안 되면 뭐 해버려요? 강제 수용을 들어가는 겁니다. 이 두 개를 합한 게 뭐라고요? 혼합 방식이라고요. 단어 뜻이에요. 지금 이런 거는 전부 다 단어 뜻만 알고 지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비공용 개발, 이게 민간 개발이죠. 자, 민간 개발 여기서 이제 지금 단계에서는 간단하게 단어 뜻만 알고 가세요. 실제로 이 실전에서도 이게 단어 뜻 외에 더 깊숙하게 물은 것도 없어요, 사실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지금 여기 개발 들어와서 이렇게 말씀드린 거 있죠. 이건 다 용어 정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용어 정리로서 문제 출제돼서 이제 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단어 뜻만 이렇게 체크하면 되는 거예요. 등가 교환 방식이 뭘까요? 등가 교환. 같은 값으로 교환한다 이 뜻이에요. 같은 값으로. 자, 이게 보통 우리가 토지를 개발해서 분양을 하려면은 세 가지가 있어야 돼. 세 가지.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개발을 위해서는 토지가 있어야 되고요. 자금이 있어야 되고 노하우가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가 한 사람한테 다 있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지가 하면 되지. 지가. 세 가지가 다 있으면. 땅도 있고 돈도 있고 어떻게 하는지도 알아. 그럼 지가 직접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어느 하나가 부족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함께 해야 되죠. 함께. 이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대체로 함께 하는 거예요. 토지 소유자하고. 그럼 등가 교환 방식은 토지 소유자가 땅을 대요. 토지 소유자가 4억짜리 땅을 대요. 개발업자가 6억을 들여서 건물을 지어요. 자, 얼마 들어갔어요? 얘는 개발업자가 6억이 들어갔죠. 그러면은 지금 몇 대 몇 초로 투입이 됐어요? 6대 4로 투입이 됐죠. 그럼 이 결과물을 몇 대 몇 초로 나눈다고요? 6대 4로 나누는 거예요. 결과물을. 근데 그 결과물을 6대 4로 나누는 방식은 다양해요. 예를 들어서 공유 지분 등기를 할 수가 있어요. 공유 지분 등기. 이 토지와 건물에 몇 대 몇 초로 공유 지분 들어가는 거예요? 4대 6, 6대 4로 공유 지분 등기가 들어갈 수가 있겠죠. 토지 소유자가 40%, 이 개발업자가 60%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자, 이거의 전체 가액을 6대 4로 나누어서 뭐 예를 들어 요 3층까지가 60%다. 나머지가 4, 5, 6층이 40%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3층까지는 개발업자가 쓰고 4, 5, 6층은 이 토지 소유자가 쓰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 또는 이걸 분양하면 분양 수익금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분양 수익금도 몇 대 몇으로? 6대 4로. 그러니까 가장 키워드는 투입 자금 비율로요. 투입 자금 비율로.
됐나요? 그다음에 컨소시엄 구성 이런 말 있죠. 예, 이런 것도 전부 다 단어 뜻입니다. 여러분들 컨소시엄이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우리나라 업체들이 외국에서 수주를 아마 못한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KTX 고속철 운영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KTX 운영 노하우를 가지고서 브라질의 KTX 고속철 사업에 참여를 해요. 우리나라가. 자, 그러면 우리나라 회사 하나만 가서 될까요? 그게 고속철을 뚫으려면은 벌목을 해야 되죠. 밀림을 지나갈 때. 벌목하는 회사 참여해야 돼요. 예, 토목. 또 노반을 닦아야 되죠. 토목. 또요. 레일. 예, 건설도 역사 건설도 들어가야 되고 레일도 깔아야 되고요. 차량. 예, 차량도 제작해야 되고요. 또 요거 운행하는 노하우. 요 코레일도 가야 되겠죠. 코레일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 운영 노하우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어느 한 회사만 해가지고는 이게 참여를 못 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가는 거죠. 현대 로템인가요? 차량 제작 거기 하고 코레일도 오고 또 이 건설 분야와 토목 쪽, 그다음에 이 레일도 깔고 하면 전기 뭐 이런 것들이 다 이 안에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상호 기술 보완 같은 거예요. 상호 기술 보완 이런 목적으로 또는 자금이 이제 더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금을 더 모으기 위해서 컨소시엄을 구성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회사는 설계를 잘 하는 회사가 있어요. 어떤 회사는 시공을 잘해요. 그럼 설계 잘하는 회사와 시공을 잘하는 회사가 결합을 하면은 괜찮은 물건 만들 수 있죠. 그런 식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거예요.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토지 신탁형 있죠. 얘네들은 전부 다 단어 뜻만 알면 돼요. 신탁이 뭐예요? 신탁. 맡기는 거죠. 토지 소유자가 갖고 있는 토지를 이 신탁회사한테 맡기는 거예요. 신탁회사. 신탁회사한테 신탁을 한다는 얘기는요. 소유권이 이전된다는 얘기입니다. 누구한테? 신탁회사한테. 근데 이게 형식적 이전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전되는 게 아니라 형식적으로 신탁회사한테 넘어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 토지 소유자는 복장 편해요. 그 다음부터는 누가 다 알아서 해줘요? 신탁회사가 자금을 투입하고 노하우를 투입해서 개발을 해서 그 결과를 수익자에게 배당을 해주는 겁니다. 수익자에게 배당을 해주는 겁니다. 이 수익자와 토지 소유자는 같은 게 보통이고요. 경우에 따라 토지 소유자가 수익자를 지정해 줄 수도 있어요. 그 수익금을 쟤한테 줘라 이렇게. 반드시 같지는 않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지금 형식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잖아요. 그러면은 이름도 지금 얘 앞으로 일단은 돼 있는 거예요. 신탁회사로. 그리고 신탁회사가 자금을 투입하고 노하우도 제공하니까 이 사업의 명의는 누구 명의로 진행이 된다는 얘기예요? 신탁회사 명의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자, 요런 내용이고요. 이건 뭐 전부 다 이런 단어 뜻입니다. 이게 아마 처음 보는 내용들이라서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다음에 이제 자체 개발은 됐고요. 다음에 넘어가시면 지주 공동사업 있죠. 그 지주 공동사업에 그 공사비 대물 변제행위 뭐겠습니까? 그 말 그대로예요. 그 말 그대로. 공사비 대물 변제가 뭐겠어요? 여기 이제 토지 소유자가 갖고 있는 이 토지 위에 개발업자가 돈을 들여서 건물을 지어줬잖아요. 그럼 이 공사비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공사비를 뭘로 준다고요? 물건으로 준다는 거죠. 또 공사비 분양금 정산형이 뭐겠어요? 분양금 지급형은. 이 분양 수익금이 들어오면은 그 분양 수익금으로 지급한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냥 다른 거 없습니다. 그리고 투자자 모집형 이건 좀 색다른 건데요. 투자자 모집은 자금이 부족할 때 자금을 모으는 방식이에요. 자금 부족 시. 자금 부족 시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서 개발 사업을 해서 그 수익금을 배당해 주는 겁니다. 자, 일단은 이 정도로만 하고요. 다음에 사업 위탁형 있죠. 자, 사업 위탁형은
자, 여기 사업위탁형이 토지 소유자가 토지하고 자금까지 다 대줘요. 토지 소유자가 땅도 있어요. 돈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개발해야 될지. 그래서 이걸 이제 개발업자한테 노하우를 제공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노하우에 따른 수수료는 지불합니다. 필요할 때마다 돈도 다 대주고요, 얘가. 얘는 사업의 명의가 누구 명의로 진행될까요? 땅도 대주고 돈도 다 대주잖아요, 이게 필요할 때마다. 이거는 토지 소유자 명의로 진행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신탁 사업 명의 신탁 방식은 신탁 회사 명의로 진행되고요. 특징은 형식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데 여기는 이전되는 거 없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차지, 신차지 이런 것들은 이건 뭐 나중에 설명을 드려도 돼요. 이건 뭐 중요도가 다른 것보다는 조금 낮으니까 일단은 패스하고 지나가십시오. 그리고 밑에 뭐 공영개발 여기서부터는 좀 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